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해서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산 155mm 포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온라인으로 유출된 비밀 문건 때문인데요. 이 문건에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155mm 포탄을 요청을 하면 어떻게 대응할지가 담겨 있습니다. 대여 형식이라지만 미국은 지난해에도 10만 발을 우리나라에서 구매하기도 했는데요. 왜 미국은 콕 집어 155mm 포탄을 그것도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요청을 하는 걸까요? 관련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방종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전략개발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미국이 지난해 10만 발 구매를 해갔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필요한가 보죠.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155mm 포탄이 문제가 되는 이슈가 되는 이유는 크게 보면 이제 전쟁 양상의 변화하고요. 또 전쟁이 장기화된다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2022년도 6월달에 처음에 전쟁이 시작됐을 때 한 달간은 이제 러시아의 어떤 기갑 부대라든가 이런 부대들이 키우라든가 이제 북부, 동부, 남부 이렇게 동시에 진격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일종의 군사적인 용어로 하면 이제 기동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러시아가 키우 쪽에서 철수하고 동부와 남부에 집중하면서 전쟁 양상이 소모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소모전에서는 결국 이제 화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포병이 더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보시면은 이제 특히 작년 한 5월달에 러시아 포병이 우크라이나 포병의 포탄 사격량보다 한 3배 내지 4배를 사격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방에서 우크라이나의 하이마스라든가 또 155mm 화포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이제 지원해주면서 그나마 이제 양적으로는 아직까지 러시아가 조금 우세한 편, 질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그래도 조금 우세한 편에서 이제 균형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상태죠. 그 과정에서 미국이 한 100만 발의 이제 포탄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만 발 그 포탄 양이 어느 정도냐면은 미국이 최소한 한 4년 또는 최대 봤을 때 한 10년까지 생산해야 될 그 물량을 한꺼번에 지원해 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이제 재고가 부족해지고 그 과정에서 미국도 이제 추가적인 지원 물량을 확보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 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4년 동안 미국이 만들어내는 양을 1년 만에 지원을 해서 다 소모를 했다고 하니까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번에 50만 발 정도를 대여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진 거거든요. 그렇죠. 작년에 11월 달에는 10만 발을 미국이 구매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한국 측에 50만 발을 대여를 한 것이죠. 그것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대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언젠가는 갚아야 되죠. 그럼 갚는 방법을 이미 계약서에 명시를 했다고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러니까 갚을 때는 반드시 한국의 방산 기업에서 생산한 155mm 포탄을 되돌려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측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그래도 구형탄을 미국한테 대여해주고 만들어진 것을 그렇습니다. 준다는 얘기군요. 신형탄을 저희들이 받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한편에서는 이제 일부에서 뭐 그럼 우리 대비 태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군사적인 상식이나 또는 어떤 국방부 차원의 공식 입장도 그런 대비 태세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그걸 고려해서 50만 발을 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방국과는 이미 저희들이 유사시에 탄약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군수 지원 협정이 다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 태세는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 나라를 지키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선에서 미국에 대여를 해주는데 방금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대여는 갚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구형을 빌려줘 신형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긴 한 거네요. 그런데 이 대여 형식으로 진행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건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소모되는 포탄의 양보다 미국에서 생산해서 제공하는 포탄의 양이 속도를 못 따라가는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처음 발발했을 때 우리나라의 정책은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국가 정책의 원칙이지
법으로 금지된 게 아닙니다. 아, 법으로 금지된 건 저희는 아니에요?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언론에 일부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일본도 지금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다,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본은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일본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은 이제 현대전의 특성입니다. 현대전은 아주 강도가 높고 또 대규모 전쟁에서 장비나 물자, 탄약의 소모량이 굉장히 빠릅니다. 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도 그 혼자서 현대전의 대규모 전쟁을 뭐 1년씩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죄송합니다. 네. 결국은 이제 우방국끼리 네. 이것을 지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좀 필요하다라는 측면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기본적으로 살상 무기를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 살상 무기를 수출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대여를 해주는 방식을 선택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지난해 미국에서 구매를 해갈 때도 관련해서 좀 살상 무기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닌 방식으로 갔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제 저희가 미국에 대여를 하거나 네. 이제 판매를 하게 네. 되면은 미국은 일정 규모의 155mm 탄약을 재고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채워넣겠죠. 네. 채워넣고 기존에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탄약을 또 제공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155mm 탄약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러시아도 네. 155mm 탄약을 미국에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비난할 명분이 없었던 겁니다. 러시아의 이제 견제를 조금 방지하기 위한 좀 정치 외교적인 부분이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고려하셔야 될 것은 네. 지금 전쟁이 이제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내년 초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내년 초까지 이어지면 탄약이 더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공식적으로 네. 또 좀 더 많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때는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으로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형식을 띠고 있는데 그때는 조금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지원이나 대여의 형식이지만 그렇습니다. 뭐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장기전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앞서서 이제 전쟁 양상이 변하면서 포탄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왜 155mm 포탄인가를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155mm 포탄이라는 게 뭐길래 우리나라에 그것도 계속해서 요청을 하는 건가요? 풀어서 설명하면은 155mm 대포에서 그 포병이 사용하는 포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이제 일반 분들이 구경 155mm라고 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네. 구경이 뭐냐면은 이게 포신을 보면은 이제 원통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앞부분에 지름입니다. 지름. 네. 직경 155mm니까 센티미터라면 얼마입니까? 15.5cm죠. 15cm.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포탄이 보면 이제 원통형으로 생겼는데요. 그 지름 15.5cm, 155mm 구경의 포탄을 지금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 하필이면 155mm 포탄이냐? 다른 포탄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제1차 세계대전이나 이렇게 보면은 포탄의 포병의 구경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네. 뭐 70mm, 뭐 105mm, 네. 155mm 여러 가지 구경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구경이 다양하면 포탄에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다양화된다는 건 여러 그 만들어내는 공장이 필요로 하다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군사적으로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거리도 보장하고 그러니까 멀리도 쏠 수 네. 있고 또 어떤 효과, 그다음 파괴력, 그다음에 또 어떤 기동성, 네. 자주포로 다 만들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155mm 포병을 표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다라고 해서 대체로 컨센서스가 형성됐습니다. 네. 그래서 서방의 포병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K9 자주포가 결국은 155mm 포탄을 사용하거든요. 네. 서방의 주력 화포가 155mm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도 최초에는 소련제 무기를 예. 러시아 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152mm
뭐 130mm, 122mm 이런 포병도 있었습니다. 과거 무기를 사용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구나. 그때 네, 전쟁이 네. 장기화되면서 네. 포탄 공급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방 화포로, 서방 국가의 표준 화포로 다 바꾼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원한 화포 수량만 하더라도 지금 공식적으로 미 국무부에서 통계에 의하면 160문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60문이요? 예, 네. 그래서 영국이라든가 뭐 폴란드 같은 경우는 크랩 자주포를 또 네. 지원했거든요. 이런 걸 다 합치면은 수백 문의 155mm 이제 화포가 들어가 있고 네. 결국은 이제 구소련 또는 러시아제 화포를 이미 다 교체한 겁니다. 서방 화포로 표준으로. 네. 그리고 하이마스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지금 포병 자체가 서방의 주력 화포로 다 교체가 됐고 그것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그게 쓰이는 포탄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유독 생산을 잘 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비축해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요청을 받는 건가요? 이게 냉전이 네. 해체된 이후에 네. 이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포탄을 많이 유지한다는 것은 돈도 그만큼 많이 들고 네. 또 그것은 또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득이네요. 아깝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유럽도 미국도 다 포탄 생산 라인을 줄이고 포탄을 이렇게 저장하는 그 양도 줄였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전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을 줄이거나 생산 라인을 해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포탄 생산 라인이 잘 가동돼 있고 네. 또 재고량도 사실은 뭐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국가들 중에 저희가 대표적인 국가가 된 거죠. 아, 우리나라가 그 많이 비축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거론되는 국가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전면전을 대비하고 있는 국가들은 주로 이제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있었죠. 중동 국가들. 예, 중동 국가들이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네. 미국은 세계 각국에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미리 장비와 탄약을 갖다 놔서 저장해 놓는 게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국 내에 미국 내에 두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전쟁으로 지원을 해야 될 수 있는 국가에 미리 갖다 놓는. 미리 갖다 놓죠. 하긴 옮겨가는데 또 시간이 그렇습니다. 많이 걸리니까요. 네. 또 미국은 심지어는 배에다가 그것을 다 실어 놓기도 합니다. 네. 대단한 나라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런 155mm 포탄을 한 30만 발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네. 이스라엘 이제 영토 내에 저장을 하고 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럽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해주면서 이스라엘과 협의를 해서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협의가 완료됐고 네. 그 30만 발도 올 초에 1, 2월 달에 이미 유럽으로 공급된 네. 것으로 그렇게 외신들은 이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정말 이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비축해놨던 그 현지에 비축해놨던 양도 다 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필요해서 요청도 지금 받은 상태고, 뭐 그런 네. 네, 상황인 거잖아요. 네. 지금 뭐 하루에 사용량이 얼마나 되길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루에 사용량이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인가. 전쟁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고 예. 우크라이나 전쟁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전쟁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면은 현재 상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하루에 사용하는 포탄의 양은 이제 AP 통신 같은 경우는 3,000발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네. 영국의 이제 왕립 군사연구소 이런 데 보면은 뭐 6,000발, 7,000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전체적으로는 한 하루에 3,000발 정도 사용한다라고 지금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네. 그럼 하루에 3,000발이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9만 발이죠. 그렇죠. 그러면 1년이면은 108만 발이지 않습니까?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이미 15개월째 접어들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9만 발 곱하기 15개월 하면 135만 발 내지 136만 발입니다. 네. 그 정도 탄약이 사용됐다는 거죠. 네. 와. 그런데 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공세를 할 때 하루에 사용되는 포탄의 양을 7,000발 내지 9,000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량보다 3배, 2배 내지 3배 정도 사용한다고 돼요. 네. 그렇게 계산하면은 7,000발 내지 9,000발을 하루에 사용한다고 가정하면은 앞으로 1년간 더 전쟁이 지속된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200만 발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세를 계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공세와 또 일정 소강 상태의 전쟁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앞으로도 네. 앞으로도 적어도 100만 발 또는 150만 발 이상의 포탄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세를 계속 이어가고 내년 초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뭐 미국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만 EU에서도 탄약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앞서 센터장님도 우리가 아마도 판매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을 해주셨는데 이게 일단 미국하고 유럽연합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포탄의 생산 능력 그리고 얼마나 지원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지 이것도 다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 국무부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얼마만큼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국무부 통계에 보면은 매번 지원할 때마다 뭐 포탄을 계속 누적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은 4월 7일 기준, 그러니까 올 4월 7일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이 150만 발을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아마 100만 발 정도는 이미 가 있고요. 한 50만 발 정도는 수송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럽은 35만 발을 지원했고 이미 다 사용했다.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100만 발을 더 지원하겠다.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합치면은 총 285만 발입니다. 그중에 135만 발은 이미 사용을 했고 그러면은 앞으로 미국이 더 우크라이나에 갖다 줘야 될 게 50만 발. 유럽이 100만 발을 또 더 갖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생산 능력을 보면은 전쟁 이전에는 1년에 9만 3천 발밖에 생산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해 준 건 대부분 이미 재고품을 많이 지원해 준 거죠. 그런데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미국도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1년에 24만 발까지 생산이 가능하다고 CSIS에서 분석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도 사실은 부족한 겁니다. 24만 발도, 연간 24만 발도. 그래서 미 육군성 장관이 미 의회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1년에 90만 발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달라. 예산이 있으면 그게 가능한 거군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90만 발까지 늘리기 위해서는 24만 발에서 90만 발까지 늘리면은 거의 뭐 한 3배 내지 4배 늘리지 않습니까? 생산 라인을 준비하는데 또 2년이 걸립니다. 시간이 부족하군요. 시간이 부족한 거죠. 유럽을 보면은요, 유럽도 100만 발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유럽 국가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 우선 지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동 구매 형식으로 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럽 국가들도 사실은 포탄 생산 능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우리한테 더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뭐 전례 없는 전쟁이잖아요. 이제 그렇습니다. 21세기 들어서 이러다 보니까 생산 능력 자체도 못 따라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뭐 아이러니하게 우리나라 뭐 방산 그 수출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좀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6.25 전쟁 때도 150mm 포탄이 쓰였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이 포탄을 비축하고 만들고 사용하고 그랬던 건가요? 6.25 사례를 저희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역사를 항상 이렇게 반복되면서도 조금씩 이제 변화되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6.25 전쟁을 좀 저희들이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6.25 전쟁을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1951년도 4월달, 4월달쯤 되면은 전선이 이제 서울 북방으로부터 뭐 인제 이 라인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때 이제 중공군이 2번에 걸쳐서 공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이제 첫 번째 공세를 취했는데 그때 유엔군 사령관과 이제 유엔군 군 지휘부가 교체가 됩니다. 벤플리트 장군이 8군 사령관에 들어오고 8군 사령관이었던 리츠웨이 장군은 이제 유엔군 사령관으로 이제 영전하게 되죠. 근데 4월 달 중공군 공세를 벤플리트 8군 사령관이 취임하자마자 공세를 막아냈습니다. 그때 포병을 효과적으로 이용해 보니까 중공군을 잘 막아낼 수 있다라는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5월 달이 돼서 중공군이 이제 다시 추가적인 공세를 하고 있는 징후가 식별됐을 때 벤플리트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대한 포병 사격을 많이 해도 좋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많이 했느냐? 당시에 우리나라 이제 유엔군이 사용하는 포는 105mm, 당시에는 105mm와 155mm 구경의 화포가 2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표준화되기 그렇습니다. 전이거든요. 표준화되기 전이니까. 그런데 미국 본토에서 탄약을 수송해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화포 한 문당
105mm는 30발, 하루에 30발 사용하는 하루에 기준. 하루에 30발. 네. 하루에 한 문당 네. 30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놓고 보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건 적은 양인 건가요? 적은 양은 아니죠. 사실은 적은 양은 아닙니다. 155mm는 20발. 제가 웃었던 이유는 예. 앞서서 이제 30만 발, 50만 발, 30발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적다고 느껴졌어요. 그렇죠. 이거는 네. 화포 한 문당인 겁니다. 네. 그런데 그 화포가 뭐 한 문이 아니고 500문씩, 1000문씩 되면 엄청난 네. 물량이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미국 본토에서 화포 한 문당 1일 사용량을 네. 30발, 20발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보급을 네. 하고 있었습니다. 네. 벤플리트 장군이 중공 공세가 임박하니까 하루 보급량의 10배까지 사게 해도 좋다. 그러면 105mm 포탄, 155mm 포탄이 있는데요. 105mm 포탄 같은 경우는 30발 1일 보급량이 본토에서 보급하는 네. 양이 30발이었는데 300발까지 사게 해도 좋다라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중공군 공세를 한 문당 네. 아주 성공적으로 막아냈죠. 네. 그런데 어느 정도 포탄의 양이냐 하면은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당시에 이제 미 식군단이 맡은 지역이 이제 홍천, 강원도 중동부 전선 쪽이었거든요. 미 식군단이 5월 16일부터 5월 22일까지 7일 동안 네. 사용한 포탄의 양이 30만 발이었습니다. 30만 발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2달 동안 사용하는 그렇죠. 우크라이나 네. 군대 전체가 2달 동안 사용하는 네. 양인데 7일 동안 30만 발을 사용했습니다. 말 그대로 뭐 공세라는 표현이 거기에 딱 들어맞는 표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총공세를 했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포병이 그럼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냐라는 네.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폴란드의 부아쇼프 다시 하겠습니다. 네. 폴란드의 국방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전차 포병을 지금 대규모로 지금 구매를 해서 예.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통해서 러시아군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전차와 포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증강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 같은 나라는 아주 뭐 수천 대의 전투기, 수백 대의 전폭기 이런 것들, 폭격기 이런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공중에서 어떤 화력 지원이라는 게 충분합니다. 그런데 중소규모 국가들은 사실 공군력이 아무래도 제한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포병이 화력으로 커버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투기라든가 최첨단 그렇습니다. 무기를 사용하는 거는 사실상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지원의 방식으로 하려면 공군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전투기 이런 것들은 지원하기가 어렵고 네. 대신에 재래식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155mm 포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렇죠. 이제 유럽을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때 전투기는 지원 못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은 재래식 포탄을 지원하는 게 효과적인 면이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국가의 어떤 군사력의 국가 경제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 군사력의 형태도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미국은 뭐 전투기 수천 대, 폭격기 수백 대 이런 걸 운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전투기 한 뭐 몇백 대 수준의 밖에 운영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전시에 필요한 화력을 어디선가는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공중 전투기나 폭격기로부터 지원을 못 받으면 그럼 결국은 지상군이 가지고 있는 포병을 통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폴란드가 우리 K9 자주포를 대규모로 구매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는 거죠. 폴란드가 미국처럼 전투기를 뭐 2,000대, 3,000대 운용하면은 사실은 포병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었겠죠. 전투기 수천 대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포병이라도 준비를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러시아라든가 외부의 침입을 방어할 때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더라. 우리한테는 폴란드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폴란드 국방장관이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참 뭐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방산 자체가 굉장히 수출이 늘고 판매 실적이 좋아졌고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게 마냥 좋지만은 않은 것이 또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내년 초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뭐 폴란드는 나토의 창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자주포가 계속해서 필요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우크라이나에도 포탄 수출이 계속 이어져야 될 거라고 예측을 하셨으니 사실상 우리 K방산에는 조금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예측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의 주제가 이제 155mm 포탄인데요. 네. 이제 해당 방산업체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생산 라인을 지금 좀 늘려야 되느냐, 늘린다면 어느 정도까지 늘려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마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제 고려해야 될 것은 지금 포탄을 지금 많이 재고량을 이미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나더라도 그것을 채워넣기 위해서는 또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앞으로도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다 각국이 다 깨달았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에 155mm 포탄을 예를 들어서 뭐 30일치만 비축하고 있었다면은 예. 앞으로는 45일치, 60일치 이렇게 기준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예. 겁니다. 그러면은 더 확보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폴란드도 지금 우리가 방산 수출을 했지만은 폴란드에서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탄약 생산 공장을 세워달라는 거였습니다. 일부 언론에 나왔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앞으로 이제 이런 155mm 포병 탄약과 같은 재래식 탄약의 소요량은 분명히 늘어날 겁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드는 비용, 또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따른 어떤 필요성 이런 걸 잘 균형을 맞춰서 네. 어떤 생산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 적절한 생산 능력을 얼마까지 높일 것인가 이런 네. 부분도 아마 판단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55mm 포탄이 왜 필요한지 궁금했고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미국에서 요청을 하는지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풀린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